지속 가능한 성장이란 없다. 대공황이던 한창이던 1930년 겨울에 경제학자 케인스는 선자순자의 경제 가능성이라는 독특한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10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논문에서 만약 인류가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능력, 전쟁과 내전의 회피 결의, 또 과학적인 결정이 필요한 문제는 각 분야에 맞추기는 지혜, 자본을 축적할 공간이라는 네 가지 요인을 지킬 수 있다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적인 최상의 행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우선 100년 후에는 선진국의 생활 수준이 1930년의 4배에서 8배 더 좋아질 것으로 상정합니다. 그리고 생활 수준이 8배가 되면은 일하는 시간은 하루 3시간, 주 15시간으로 충분하다고 예측합니다. 경제 문제는 해결이 되고 돈과 부의 축적에서 자유로워지며 여가를 보내는 방법을 고민하는 꿈같은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예측대로 기술의 진보, 생산성 향상, 디지털 혁명의 생활 수준은 향상되었지만 그 이후의 예측은 거의 빗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이 인류의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왔지만 아직도 만인의 번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문제의 근원이 자본주의 자체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경제소설가 사이토 고헤이입니다. 그는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2020년에서 자본주의는 가치 정식과 자본 축적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끊임없이 개척해 나가는 시스템이라며 다음과 같은 그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은 경제 성장을 위한 구조 계획이 반복됨에 따라 오히려 경제 격차 빈곤 긴축이 갈수록 넘쳐났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자본가 26명은 빈곤 중 38억 명의 총 자산과 같은 액수의 부를 독점하고 있다.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 자본주의야말로 희소성을 창출하는 시스템으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풍요로움과 윤대감을 가져다 준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가 아닐까? 그리고 끝없이 영광을 저어가는 자본주의 아래에서 사람들은 풍요로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빚을 진다고 말하며 그 대표적인 예로 주택담보대출을 듭니다. 대출을 떠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걷기 위해서 장시간 일해야 합니다. 이런 장시간 노동이 과잉생산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집안일이나 집 보수 따위를 할 여유조차 빼앗기며 일생생활을 상품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의도적으로 계속 희생시키면서 발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 성장을 해도 그 혜택이 사회 구석구석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결정적인 문제, 즉 인권과 기후변화 등의 배경에도 자본주의가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무한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계속 확대되는 자본주의와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이토 고헤이는 karl 막스의 저작물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는 저서 막스의 생태사회주의에서 막스가 경제학을 비판한 진정한 목적은 생태계적인 관점이 없이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며 막스의 환경사상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만년의 막스가 생각한 이상에 도달합니다. 막스가 만년에 품은 사상은 초기에 품었던 생존력, 지상주의와 유물론이라는 진부한 사관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 성장을 쫓지 않는 정상형 경제 원리를 도입한 탈성장 커뮤니즘입니다. 탈성장 커뮤니즘이란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을 최초로 여기는 소비주의적인 풍요 대신에 사용가치를 더 정시하는 근본적인 풍요가 실현되는 사회이며 상호 보조와 자치의 기초에서 지구 자체를 코먼으로 삼아 다 함께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사회입니다. 성장은 왜 악몽이 되는가? 누구나 행복한 삶을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생활은 풍족해지는커녕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포지셔닝 2000으로 마케팅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킨 트라우트 성공의 조건에서 왜 기업이 실패를 거듭하는지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기업은 꼭 성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성장하고 싶은 바람이야말로 많은 기업이 망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마케팅 전문가답지 않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징으로 다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미국인 사업가가 코스 타리카의 작은 어촌에서 부두에 계류된 작은 보트를 발견했다. 어부 한 명이 타고 있던 그 보트 안에는 커다란 청드랑어 여러 마리가 들어있었다. 미국인은 티코의 청드랑어를 칭찬하며 포획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물었다. 티코는 아주 짧은 시간이 걸렸지요 라고 답했다. 그래서 미국인은 몇 시간을 더 들여서 더 많은 청드랑어를 포획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티코는 내 가족이 당장 먹을 정도의 양이면 충분하지요 라고 답했다. 미국인은 이어서 그럼 남은 시간에는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다. 티코는 늦잠 자고 일어나서 고기잡이를 좀 하고 아이와 놀고 아내 마리아와 함께 낮잠을 자고 매일 밤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와인을 마시고 친구들과 기타를 치죠. 매일 할 일이 바빠서 많이 나서 바빠요 라고 답했다. 미국인이 비웃고는 말했다. 나는 월스트리트 기업 대표요. 당신을 도와주지. 더 오래 거래잡이를 해서 큰 보트를 사고 인터넷으로 홍보할 수도 있어. 성장 계획을 세우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새 보트를 몇 척이나 살 수 있어. 어쩌면 한 일을 이룰 만큼 어선을 많이 소유할 수도 있지. 생선을 중간업체에게 팔 것이 아니라 직접 가공업체에게 팔 수도 있고 머지않아 당신의 소유의 가공 공장이 생길 수도 있고 말이네. 상품을 관리하고 가공하고 유통시킬 수가 있지. 어렵부터 판매까지 통합해서 확대된 기업의 일감을 제3자에게 아웃소싱할 수도 있고 말이야. 어부는 그러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라고 되물었다. 15년에서 20년은 걸리네 라고 미국인이 답하자.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다시 물었다. 미국인은 웃으면서 그것이 핵심이야. 때가 되면 상장해서 기업의 주식을 팔면은 당신은 부자가 되는 거지.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어 라고 답했다. 아, 수백만 달러요? 그럼 다음에는 뭐라죠? 어부의 대꾸에 미국인은 이렇게 답했다. 은퇴해서 경치 좋은 작은 어촌에 내려와 늦잠도 자고 고기잡이를 좀 하고 아이와 놀고 아내 낮잠을 자고 등등 기차를 탈 수 있지 않냐. 무엇이 딴 거죠?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는가? 2015년에 그리스 금융위기 때에 재무장관을 지낸 바로 파키스의 저서 작은 자본론에서 경제는 자연과 달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영향을 받아서 요동친다며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끝이 오리란 것을 알면 화폐 경제는 계속할 수 없다. 화폐 경제의 지속 여부는 전부 사람들이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다. 오이디푸스의 신화처럼 붕괴를 예측하는 것만으로도 경제는 붕괴되고 만다. 연에서 바로 파키스에 의하면 경제학은 공식이 있는 신학이고 경제학자는 옛날 점술사와 같습니다. 그는 경제를 학자에게 맡기는 것은 정세인이 자신의 명언을 선학자나 교회나 이런 신문관에 맡긴 것과 같다. 연에서 바로 파키스의 말처럼 경제가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바뀌는 점술 같은 것이라면 절차 탕화해서 인류계획에 취직하고 재산을 모으고 투자에 힘쓴다고 해도 극단적으로 말해서 전 재산을 날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훗날의 튤립강으로 역사에서 기록된 또 이 폭발적인 투기는 17세기 초 네덜란드에서 일어났습니다. 튤립의 아름다움과 희소성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더라도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튤립 가격은 엄청나게 치솟아 새마자 한 대, 갈색 말구 두 마리, 마후 한 벌과 교환이 가능해졌죠. 가격이 오를 때마다 더 많은 사람이 투기해서 참여에 끝도 없이 상승할 것 같았지만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튤립 가격이 폭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빈털터리가 된 사람, 파산 사람의 속출에서 네덜란드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 어작자 존 스타인 백은 분노의 포도 1930년에서 거품인 경제가 꺼지고 대공황을 맞아서 미국의 참혹한 현실과 광란을 그려냅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에 농락당하고 자기 땅에서 착취당하고 쏟고 맞고 굶고 죽어는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비옥한 땅에 심긴 과일나무가 억센 절기를 가지런히 늘어놓고 탐스러운 과일을 맺었다. 그런데 오렌지가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자 아이들은 니코틴산 결핍으로 죽어갔다. 사람들이 일부러 식량을 폐기하는 구조 때문에 금식하는 사망증명서 사인란에 영양실조라고 써놓을 수밖에 없다. 과일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오렌지는 호수로 석유가 뿌려졌습니다. 커피는 배의 연료가 되었고 또 옥수수는 불을 때에는 장작이 되었습니다. 돼지는 죽여서 묻히고 식용 감자도 강리에 버려졌습니다. 그 결과 바보 같은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었을 100만 명이 굶었습니다.
이야기가 소설로 끝나지 않는 것은 오늘날 우리 자신의 일상생활도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야마자키 오케이 컴퓨터, 쓸모없는 미래를 바꿀 수도 있을지 모르는 투자 이야기입니다. 야마자키 오케이 컴퓨터는 격차는 다원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부산물로 지난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대사회의 큰 문제점을 두 마리의 나쁜 용 가쿠사와 오센의 우화로 풀어냅니다. 격차와 오염. 우선 첫 번째 용 가쿠사의 탄생에는 농경이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남아도는 밀더미 속에서 화폐가 생기고 인간이 저축과 빚을 배움으로써 가쿠사는 몸을 키웁니다. 이어서 가쿠사는 인간을 부호와 빈민으로 갈아놓고 싸움을 붙이거나 굶어 죽게 하거나 자살로 몰아넣거나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계속 선동합니다. 게다가 가쿠사는 대량의 석회를 사용해 인간 노동의 기회를 촉진하는데 이 석회울 속에서 두 번째 용 오센이 탄생합니다. 오센은 석회의 거대한 불길 속에서 탄생해서 열의 오센, 바람의 오센, 물의 오센, 흙의 오센, 핵의 오센 등 한 놈의 다수의 머리를 가진 환경오염의 히드라로 맹위를 떨칩니다. 야마자키 오케이 컴퓨터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두 마리의 용에게 자신의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마리의 용을 만들어낸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고 그의 근원에는 구조적으로부터 보존이라는 돈의 본질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돈이란 뭐냐? 미래에는 이미 와 있다. 나는 학교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로부터 종종 내 머리로 생각해봐 라는 말을 들어봅니다. 처음 생각할 때처럼 너야 시켜있는 우선 생각이나 머리나 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나 종이를 사용해서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은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타인에게 좌우되지 말고 본인의 의견을 가지라는 의미인데 의견을 갖다가 행동하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언어가 없으면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언어는 자기 혼자서 만들어낼 수 없고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하는 집단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어를 사용하는 이상 거기에는 타인의 압도적인 영향이 작용한다. 새로운 언어만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새로운 언어 또한 타인에게서 온다.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언어를 배웠고 지금도 타인으로부터 언어를 배우고 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틀에 얽매여 있다. 보이지 않는 무수한 틀이 없으면 생활할 수가 없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은 그런 보이지 않는 틀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 그것은 너무도 어렵다. 노예와 시익의 기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용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언어이며 언어를 주의 깊게 건설하면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틀을 가시화하는 것이 사람과의 만남이며 닫힌 세계를 열면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돈이 처리한 닫힌 세계를 열 새로운 언어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까요? 돈은 처음에 부채라는 형태 없이 개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필요한 육체를 손에 넣고 이자라는 마술과 결합함으로써 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종교와 결합되어서 확고한 지위를 얻게 되자 한정 더 시간과 결합해서 세계를 변하겠습니다. 돈의 교환부터 미래까지 역사를 살펴본 데이비드 버치는 돈은 물건이 아니라 테크놀로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토마스 세들라 체커는 선악의 경제학에서 성장자본주의와 석잔째 맥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술집에 손님이 셋이 있는데 맥주가 2잔밖에 없는 상황을 상상하자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평할까? 가장 가난한 사람한테 맥주 없이 즐기라고 할까? 아니면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여자, 아니면 좋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양보해야 할까? 한 번도 맥주를 마셔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양보해야 할까? 술집 주인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일까? 여기는 경제와 철학의 복잡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귀찮은 문제는 석잔째 맥주가 마법처럼 테이블에 등장하는 순간에 해결된다. 세 사람 모두에게 맥주가 한 잔씩 돌아간다. 모든 일이 해결되고 웃음꽃이 핀다. 이 석잔째 맥주의 마술은 경제 성장을 상징한다. 그리고 현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석잔째 맥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컨대 경제가 성장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면 경제 성장이 풀어야 할 철학적인 난제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현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주해야 할 한계는 경제 성장만이 아닙니다. 동화 작가 고미타로 쇼핑에서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로 엮었습니다. 돈으로 돈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돈을 쓰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그지 금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즉 부유자연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돈으로 상품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면 인간의 삶과 관련된 대부분의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는 가지를 사먹어서 충치가 생기고 다시 충치를 치료하려고 돈을 씁니다. 상품에는 반드시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과정을 전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들고 어디에서 운반되어서 우리 눈앞에 온 걸까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신의 손으로 되찾으려면 지갑 속에 있는 적은 돈을 쓸 때에는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 누구에게 살지 내 돈을 누구에게 맡길지 신경부터 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제학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학문이 아닙니다. 경제학은 보이지 않는 틀을 제시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만 날마다 들어오는 신간을 서가에 진일하여 희망을 밝히는 말을 소개하는 일에 힘쓰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용하는 것은 머리가 아닙니다. 언어입니다. 언어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 거기에 보이지 않는 틀이 있습니다. 이 틀을 가시화하는 것이 사람과의 만남이며 닫힌 세계를 열려면 새로운 언어가 필요합니다.